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숨소리가 듣기 싫었던 적 있으신가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숨소리가요. 쿨럭, 크르릉, 코 고는 소리, 물 마시며 꿀떡거리는 소리,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모든 소리가 미쳤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62살 윤정혜 씨, 40년간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밥 차리고 빨래하고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 모셨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혜 씨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정혜 씨 본인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어느 날 정혜 씨가 정신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남편 숨소리만 들어도요. 적응장애와 우울사파. 그게 정혜 씨의 진단명이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정신과 환자가 된 겁니다. 62살에 남편 이상철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적 없습니다. 바람을 핀 적도 없습니다. 술주정도 안 했습니다. 성실하게 돈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혜 씨는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두 사람은 다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철 씨가 꽃도 사왔습니다. 여행을 가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어긋났습니다. 말끝마다 싸웠습니다. 화해하고 또 싸우고 다시 해보자 다잡아도 또 터졌습니다. 어느 날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고.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줘. 나 새처럼 날고 싶어. 황혼이혼. 40년 만에 자식 둘 다 장성하고 손주까지 본 나이에 정혜 씨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혼 후에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빚이 3억이라고, 엄마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달라고. 이제 막 숨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겨우 날개를 펴려고 했는데, 또 시작인가요? 엄마니까 다 해줘야 하나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면 안 되나요? 정혜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남편 상철 씨, 이혼에 동의한 그 남자는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준 걸까요?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던 남편, 황혼 이혼 후 찾아온 또 다른 위기, 그리고 그 끝에서 정혜 씨가 찾은 것, 미운 정도 정이라고 했습니다. 40년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헤어져야 서로가 사는 법, 이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사연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요, 독자님. 본 사연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한 번만요. 저는 밥보다 구독이 좋아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좋은 사연 만드는 힘이 됩니다. 챕터 1 숨소리조차 듣기 싫은 아침. 새벽 5시 윤정이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 이상철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쿨럭, 크르릉, 쿨럭. 그 소리가 정희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가 이불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40살도 아니고 62살의 남편 숨소리가 듣기 싫어서 잠을 못 자다니. 정희가 거실 소파로 나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싫어진 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고 시부모 봉양하고 명절마다 온 집안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건 저 코 고는 소리에 대한 구역질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정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2가지. 40년 동안 수만 번은 차렸을 밥상이었습니다. 상철이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찰그락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휴지에 몰래 밥알을 뱉었습니다. 상철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물었습니다. 오늘 뭐해? 별거 없어?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철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상철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나 나간다. 정희가 식탁을 치우며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 엄마를 부르는 소리. 정희가 물을 잠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딸 수아의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영상 통화했어. 수아가 화면에 손녀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정희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할머니, 서연아. 엄마, 서연이가 요즘 걷기 시작했어. 봐봐. 수아가 손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가 뒤뚱뒤뚱 몇 걸음 걸었습니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잘 걷네, 잘 걷네. 엄마, 곧 데리고 놀러 갈게.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 그래,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방금 지었던 미소를 다시 지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입꼬리만 억지로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김이 가득한 볼, 축 처진 입꼬리.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왜 이래? 정희가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상철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상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정희가 빠른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상철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철이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5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친구 박영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봐. 나 지난달에 남편이랑 스페인 갔다 왔어. 영자가 사진을 넘겼습니다. 바르셀로나 성당 앞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다른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영자, 너 완전 신혼 같다. 남편이 여행 좋아하니까 좋겠다. 정희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겠다, 영자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상철과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정희가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영자보다 2살이나 어린데 거울 속 얼굴은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정희가 거울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모임이 끝나고 정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상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정희가 신발을 벗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그걸 왜 궁금해해? 상철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밥은 먹었냐고 물으려고 그랬어. 정희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상철이 허공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정희가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정희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야? 이게 정말 나였어? 정희가 사진 속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희가 액자를 식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게. 다음 날 아침 정희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중앙병원입니다. 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예약하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상담원이 날짜를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가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정희가 그 새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챕터 2 다시 해보자. 그 말이 무색하게.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정희가 번호표를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 20대 청년.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누가 볼까봐 얼굴을 가렸습니다. 62살의 정신과라니. 창피한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82번 윤정희님, 2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윤정희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요즘 어떠세요? 정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정희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드시다고요? 네. 남편 숨소리만 들어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싶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진료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적응장애와 우울사파로 보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부부 상담도 권해드려요.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담이요? 그 사람이 올 리가요.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약부터 드시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정희가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환자가 됐구나. 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야? 정희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정신과 다녀왔어. 약 먹어야 해. 상철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정신과? 그래, 정신과.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정희가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당신은 진짜 모르겠어? 상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약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가 아니야. 진작부터 힘들었어. 당신만 몰랐던 거야. 정희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상철이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었습니다. 한참 만에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때 상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카네이션과 안개꽃이 섞인 꽃다발이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상철이 어색하게 꽃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꽃집 지나가다가. 정희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꽃을 사온 게 언제였는지, 당신이 꽃을 다 사오고 나도 달라져 보려고. 정희야, 우리 다시 해보자. 내가 노력할게. 정희가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부부 상담 예약했어. 다음 주 화요일. 정희가 고개를 들어 상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상담을? 병원에서 권하더라며. 나도 같이 가야지. 정희가 아무 말 없이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하나? 화요일 오후 두 사람이 부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오셨네요. 먼저 남편분, 요즘 부부관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상철이 무릎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희가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봐요, 저게 문제예요. 모른다는 게. 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 나도 힘들었어.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뭐가 힘들었는데?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애들 키워주고, 시부모님 모시고. 내가 다 했잖아. 내가 돈 안 벌어왔어? 이 집이 누가 산 건데? 상담사가 두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잠깐요, 두 분. 서로 공격하지 말고 본인 감정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상담은 서로의 상처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상철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상철이 머그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커피 타왔어. 정희가 컵을 보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향이 났습니다. 정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커피 안 마셔. 몰라. 상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커피 끄는 지 오래됐지. 정희가 돌아서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상철이 커피 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상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커피 끊었지. 내가 그것도 몰랐네. 상철이 커피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정희의 친정엄마 기일이었습니다. 정희가 검은 옷을 입고 현관에 섰습니다. 상철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도 장모님 기일인데. 같이 가야지. 정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철이 구두를 신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상철이 말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까? 근처에 국밥집 있던데.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난 입맛 없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먹기 싫다니까. 상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밥 먹자는데 왜 그렇게 쏘아붙여? 정희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쏘아붙였어? 밥 먹기 싫다고 했잖아. 말투가 그러니까 내가 뭘 어쩌겠어. 내 말투가 어때서? 차 안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납골당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큰 싸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어긋나기만 해? 다시 해보자면서 이게 뭐야 대체? 상철이 핸들을 쥔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차 문을 열고 내려버렸습니다. 납골당 쪽으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상철이 차 안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상철이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상철이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정희가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 엄마. 상철이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철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희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깊게 팬 주름, 핏기 없는 입술. 정희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사진과 거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야? 정희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정희가 그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챕터 3 어긋나기만 하는 마음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네 집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장남 준호 부부와 장녀 수아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식탁에 불고기와 잡채, 나물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 앉아. 많이 먹어. 수아가 아기 의자에 손녀 서연이를 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엄마가 다 한 거야? 우리가 시켜 먹자고 했잖아. 아니야, 이 정도는 금방이지.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정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정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원래 이래.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뭐. 상철이 반찬을 집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밥이나 먹자. 정희가 상철을 흘겨보았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저 승진 심사 있어요. 이번엔 될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네. 열심히 해라.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와 수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가 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발코니에서 바람 좀 쐬요. 두 사람이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요즘 왜 저래요? 무슨 일 있어요? 상철이 난간을 잡고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좀 힘들어한다. 힘들어한다니요? 뭐가요?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 못해줘서 그래. 준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엄마가 많이 지쳐 있어. 준호가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소파에 앉아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부모님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수아와 정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나한테는 말해도 돼. 정희가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정희가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죽다니. 수아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가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빠 숨소리만 들어도 미칠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수아가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앓고 있었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서 뭐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수아가 엄마를 더 꽉 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오랜 회사 동기 최병호를 만났습니다. 단골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병호가 잔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어. 상철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빈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병호야, 나 요즘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아. 지옥? 왜? 마누라가 나 숨소리도 듣기 싫대. 병호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뭐? 숨소리를 왜? 나도 몰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상철이 다시 잔을 비웠습니다. 병호가 상철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 너희 부부가? 나는 너희 금슬 좋은 줄 알았는데. 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나 봐. 부부 상담 같은 거 받아봐. 요즘 그런 거 많잖아. 받았어. 소용없더라. 만나기만 하면 싸워. 병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여행이라도 가봐. 환경을 바꿔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해볼까?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거실에서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우리 여행이라도 가볼까? 제주도 어때?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철을 바라보는 눈이 차가웠습니다. 여행? 그래, 둘이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하고.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왜? 제주도 좋잖아. 예전에 신혼여행 갔던 데도 다시 가보고.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철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갇힌 공간에 있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비행기 안에서, 호텔 방에서 당신이랑 단둘이? 못해.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상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뭘 어쩌란 말이야? 상담도 해봤고, 꽃도 사왔고, 여행 가자는 것도 싫다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들 알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싫어. 당신 존재 자체가 싫다고. 상철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희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또 싸웠습니다. 정희가 안방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뭐 했냐고 나한테.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는 기계였어, 나는. 상철도 받아쳤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지쳐.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나도 지옥이야. 눈치는 무슨 눈치를 봐. 당신이 언제 내 눈치를 봤어? 지금 보고 있잖아. 뭘 해도 화내고 뭘 해도 싫다며. 나보고 어쩌란 거야. 정희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상철이 멈칫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상철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눈이 흔들림 없이 상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니까 정신과 다니고 있잖아. 제정신이었으면 진작 말했어. 정희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상철이 텅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철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상철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결혼 앨범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철이 먼지를 털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상철이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예뻤는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연애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정희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 표현도 잘하고 당당하고 밝았습니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기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를 사귀냐고. 상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넌 진짜 빛이 났어. 웃음소리가 얼마나 맑았는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사진 속 정희의 웃음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작년 명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상철이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건가? 상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0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밥상, 빨래, 아이들, 시부모 봉양. 그게 다 정의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상철이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챕터 4 이 여자를 살리는 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상철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꺼? 정희야, 나 할 말이 있어. 상철이 정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나 진심으로 묻는 거야. 뭔데? 내가 뭘 해주면 돼? 뭘 하면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어? 정희가 아무 말 없이 상철을 보았습니다.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뭐든 들어줄게. 정희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줘. 상철이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희가 상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이었습니다. 나 새처럼 날고 싶어.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상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진심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말 못했어. 오늘 처음 말하는 거야.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냐. 근데 나 이대로 살면 죽어. 진짜 죽을 것 같아. 상철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보았습니다. 정희의 메마른 얼굴, 푹 꺼진 눈, 떨리는 손. 상철이 처음으로 아내의 상태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야. 상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나 좀 쉴래. 정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상철이 빈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결혼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철이 연애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희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상철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예뻤는데, 웃음소리가 얼마나 맑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았습니다. 첫 데이트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희가 상철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너 좋아했어. 근데 너는 나한테 왔지. 왜 나한테 왔을까? 상철이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자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상철이 밤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상철이 준호와 수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고. 수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상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원한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요? 이혼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아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앉아.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요? 손주들도 있는데.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수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상철이 딸을 보았습니다. 새처럼 날고 싶대.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대. 그래야 살 것 같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수아가 오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 봤잖아. 엄마 얼굴 봤잖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상철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신과 다니는 거 알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정신과요? 응, 약도 먹고 있어. 나 숨소리도 듣기 싫대. 죽을 것 같대.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 정도였어요? 그래. 아빠가 몰랐어.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아가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도 생각 많이 했다. 저 여자 살리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이야. 수아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엄마 살리는 게 먼저야. 엄마가 살아야 우리한테 엄마가 있는 거야. 준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었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못 봤어. 40년 동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오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후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정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대신 엄마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주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비요? 응. 엄마 세보금자리. 엄마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집 알아볼게요. 엄마 취향에 맞는 곳으로. 해 잘 들고 조용한 곳. 준호가 수아를 보았습니다. 수아가 오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도와줘. 우리가 해야 해.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사 비용이랑 초기 정착금 준비할게. 상철이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아빠가 넉넉하게 해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친구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상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희가 문틈으로 안을 보았습니다. 상철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결혼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상철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상철이 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진작 널 봤어야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철이 돌아서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저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상철이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챕터 5 당신 소원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아와 준호는 엄마 몰래 새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뒤지고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해가 잘 들고 조용한 곳, 작은 베란다가 있어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곳, 근처에 공원이 있는 곳. 수아가 신축 오피스텔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남양이라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준호에게 사진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어때? 엄마 스타일인 것 같아. 준호가 사진을 보고 답했습니다. 괜찮네. 여기로 하자. 두 남매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저녁 상철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가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상철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정희가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야? 이렇게 쉽게? 상철이 정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쉽지 않아. 하나도 안 쉬워. 정희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야? 상철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 좋겠어. 정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새처럼 날고 싶다며. 날아봐. 내가 새장 문 열어줄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40년 동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 내가 뭘 포기하고 살았는지 몰랐어. 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미워했어. 정말 미워했어. 당신 숨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 같았어. 알아. 근데 미운 정도 정이야. 우리 40년인데. 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울었습니다. 베란다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이 재산 분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내가 가질게. 대신 현금으로 3억 줄게.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줄게.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도 연금 나오고. 상철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신 거, 그게 다 내 몫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정희가 상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40년 세월이 이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수아의 집에서는 남매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노트북을 열어 인테리어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엄마 새집 꾸며야 해. 엄마 취향으로. 준호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취향이 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진짜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뭘 좋아하냐고. 수아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꽃 좋아하지, 책 읽는 거 좋아하지, 클래식 음악 좋아하지. 오빠 엄마가 젊었을 때 피아노 쳤던 거 알아?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응. 결혼하고 다 포기한 거야. 우리 키우느라고.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집안일만 하는 사람. 수아가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엄마도 꿈이 있었던 사람이야. 우리 때문에 다 접은 거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못난 아들이다, 진짜. 수아가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우리가 채워주자. 엄마가 포기했던 것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혼 서류 제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희와 상철이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소주병 2개와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징어채와 땅콩이었습니다. 상철이 정희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정희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철도 잔을 비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둘이 술 마시는 거 얼마만이야?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애할 때 당신 멋있었어. 상철이 정희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생각나서. 정희가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첫 데이트 때 당신이 정장 입고 왔잖아.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상철이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알아. 다 티났어. 정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상철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때 진짜 예뻤어. 남자들이 다 널 좋아했잖아. 근데 나한테 와줬지. 정희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제일 진심이었으니까. 진심이었지. 지금도 진심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다시 만나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당신도 행복해야 해.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정희야. 응. 잘 살아. 진짜 잘 살아. 정희가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이 구청에 갔습니다.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숙려 기간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구청에 갔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혼 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정희가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이 끝났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정희가 구청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정희가 그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날 수 있을까? 정희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가득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졌습니다. 정희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상철이 청사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접수 확인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새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행복해라. 제발.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끝났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았습니다. 이게 저 여자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상철이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챕터 6세장 밖으로. 이혼 일주일 후 정희가 새 집 앞에 섰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7층이었습니다. 수아가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열어봐.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한 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창이 컸습니다. 남양이라 햇빛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라늄, 허브, 작은 화분 5개. 거실 한쪽에 작은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아의 손글씨였습니다. 엄마, 새 출발 축하해요. 엄마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어요. 사랑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아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마음에 들어? 정희가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책 제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박완서, 신경숙, 은희경. 젊었을 때 좋아하던 작가들이었습니다. 정희가 책등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책들, 내가 좋아하던 책들이잖아. 응, 엄마 예전에 이 작가들 좋아한다고 했잖아. 기억나?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했어. 엄마가 까먹은 거야. 정희가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화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라늄 꽃이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허브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희가 화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시집 오기 전에 키우던 거랑 똑같네. 수아가 다가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오빠가 꽃집 돌아다니면서 찾았어. 엄마 어렸을 때 키우던 거랑 비슷한 거로. 정희가 돌아서서 딸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걸 언제 다 준비한 거야? 수아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우리 것만 챙겼잖아. 이제 엄마 차례야. 정희가 딸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왔구나. 준호가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집 마음에 들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이혼 반대했었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표정 보니까 알겠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뭐가 알겠다는 거야? 엄마가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까 들어와서 집 둘러볼 때 엄마 표정 봤어. 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가 엄마 앞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앞으로 잘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세 사람이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새 출발 축하해. 소원 빌어.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을 뜨고 촛불을 껐습니다. 뭐 빌었어, 엄마? 비밀이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새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리 2마리가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짹짹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가득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가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정희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정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긴장됐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붙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정희가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시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배우는 게 30년 만이에요. 30년이요? 와, 그럼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네요. 정희가 붓에 물감을 묻혔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상철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야.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응, 왜? 잘 지내? 밥은 먹고 다녀?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 밥도 잘 먹어. 다행이다. 집은 괜찮고? 응, 애들이 잘해줬어. 당신도 건강해. 그래, 알았어.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될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형태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정희가 베란다에서 허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잎을 다듬고 물을 주었습니다. 허브 향이 손에 배었습니다.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좀 밝아졌나? 몇 달 전과 달랐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옅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웃어보았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희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준호야. 엄마,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무거웠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시간 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말해봐. 아니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정희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챕터 7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다음 날 오후 정희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조바심이 났습니다. 말해봐. 뭔데 그래?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 망했어.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빚이 3억이야.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3억?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 잘 된다며. 준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작년부터 안 좋았어. 숨겼어, 엄마한테. 왜 숨겨? 왜 말을 안 해? 말해서 뭐해? 엄마 아빠 이혼하는데. 내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 정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현주한테도 아직 말 못했어. 현주한테도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38살 아들이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나 돈 좀. 아니, 엄마 집이라도 담보로.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어깨, 떨리는 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또 시작인가. 이제 막 숨 좀 쉬려고 했는데 정희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도와줘야지.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은. 정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가 평생 너희 아빠한테, 너희한테, 시부모한테 뭐든 다 해줬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보았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엄마 일인 줄 알았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근데 그러다 엄마가 죽을 뻔했어. 진짜 죽고 싶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숨 쉴 수 있었어. 이제 겨우 숨 좀 쉬는데.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담보는 안 돼. 못 해줘.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안 돼.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만데? 정희가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나 엄마야.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뭐?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내 인생은 없었어. 너희 아빠 뒷바라지, 너희 키우기, 시부모 모시기. 그게 다였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나 3억이라고. 중요해. 엄마한테는 중요해. 준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진짜.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말할 줄. 준호가 정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안 해. 두고 봐. 준호가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한 거야. 이게 맞아. 하지만 아들의 무너진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테이블 위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오빠한테 들었어. 정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들었구나. 엄마, 잘한 거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수아야. 오빠가 화났겠지만 엄마가 맞아. 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내 자식인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닐까?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스스로 해결해야 해. 엄마가 또 희생하면 오빠도 안 크고 엄마도 또 무너져. 나 엄마 정신과 다닐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마가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좀 챙겨. 오빠는 오빠가 알아서 할 거야. 38이잖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끄덕이는 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 알았어. 엄마 사랑해. 내일 내가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그 말을 내가 했구나. 처음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연락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정희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준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 나 생각 많이 했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막 굴었어. 정희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맞아.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주한테 다 말했어. 처음엔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같이 방법 찾고 있어. 그래. 현주가 뭐래? 처음엔 울고불고 했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나보다 강해. 같이 해보자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부부가 같이 해야지. 응. 그리고 나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어. 개인회생? 응. 법원에서 빚 갚는 거 도와주는 거야.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정희의 가슴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 나 내 힘으로 해결할게. 엄마는 엄마 행복 챙겨. 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준호, 언제 이렇게 컸어? 늦었지. 38배.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알면 된 거야. 준호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지켜봐. 그래, 알았어. 힘내. 응. 엄마도 건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준호, 이제 어른이 되려나 보다. 쓸쓸하지만 홀가분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제라늄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희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챕터 8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간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에 수채화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채화 클래스 수강생들의 첫 전시회였습니다. 정희의 그림도 2점 걸려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를 그린 그림, 베란다 화분을 그린 그림.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수채화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윤정희님 6개월 만에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에이, 아직 멀었어요. 선 긋는 것도 삐뚤삐뚤한데요. 삐뚤삐뚤한 게 오히려 맛이 있어요. 정감 있고. 정희가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전시실 입구가 웅성거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아와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너희가 어떻게 알고 왔어? 수아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날짜 체크해뒀지. 엄마 첫 전시회인데 당연히 와야지. 준호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정희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장미와 흰 안개꽃이 어우러진 꽃다발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수아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엄마가 그린 거 맞아? 진짜 예쁘다. 예쁘긴. 아직 한참 멀었어. 준호가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원 벤치 그림이었습니다. 벤치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새는 뭐야? 그냥 그렸어. 새가 예뻐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얘기할 거 있어. 정희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뭔데? 개인회생 승인 났어. 이제 천천히 갚아나갈 거야. 정희의 얼굴에 안도가 퍼졌습니다. 정말? 잘됐다, 준호야. 5년 동안 갚으면 돼.
현주랑 같이 열심히 할 거야.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내 힘으로 해내고 있구나. 준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원망했어. 솔직히 알아. 근데 그게 맞았어.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였어. 정희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수아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나 안 끼워줘? 나도 엄마 축하하러 왔거든. 준호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막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전시실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정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 앞을 지나다가 정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던 때, 남편 숨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 같았던 때, 정신과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쥐고 떨었던 때, 정희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있다 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왜? 전시회 했다며. 축하해. 정희가 살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수아한테 들었어. 사진도 봤는데 그림 잘 그렸더라. 정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에이, 아직 멀었어. 아니야. 잘 그렸어. 진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 응, 그냥 지내. 집이 넓어서 허전하긴 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라면 많이 먹어. 끓이기 편하니까.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면만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알았어, 알았어. 상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있고 정도 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정희가 그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고 있어. 서툴지만. 정희가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아가 아이를 데리고 정인의 집에 왔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이제 2돌이 지났습니다. 뒤뚱뒤뚱 걸어 다녔습니다. 정희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서연이가 정희의 볼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수아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진짜 좋아졌어. 그래? 응. 작년이랑 완전 달라. 정희가 손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가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시어머니랑 좀 힘들어. 정희가 딸을 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맨날 잔소리야. 애는 왜 하나만 낳았냐? 살림은 왜 이렇게 하냐? 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견뎠어? 할머니, 시어머니 진짜 무서웠잖아.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응. 견디지 마.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견디면 나처럼 돼. 속으로 삭히고 참고 하다 보면 결국 터져. 정희가 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할 말은 해. 내 인생은 내 거야.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뭐가?
이혼하고 무너질 줄 알았어.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 근데 엄마 지금 더 예뻐졌어. 정희가 웃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간대. 뭐야 그게. 수채화 선생님이 해준 말이야.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지는데 늦게 피는 꽃은 오래 간대. 수아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피어 있어. 정희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수아도 행복해야 해. 모녀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정희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제라늄이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허브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희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채화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소풍 잊지 않으셨죠? 10시에 공원 입구에서 만나요. 정희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곧 출발할게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메마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나야. 옷장을 열었습니다. 밝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연한 살구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입지 않던 색이었습니다. 늘 검정, 회색, 남색만 입었습니다. 눈에 안 띄는 색만 골랐습니다. 정희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어울렸습니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 창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날고 있어,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정희가 새로운 하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던 남편과의 40년. 그 끝에서 정희는 새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혼이 정답이었을까요? 헤어짐이 과연 해답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희에게는 그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나를 찾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견디는 것이 어른이라고 배웁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내가 양보해라. 그래야 가정이 유지된다고, 그래야 아이들이 잘 큰다고.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견디는 것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은 병이 듭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정희처럼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때는 나를 돌봐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정도 아이들도 지킬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 것을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라고. 아이와 함께 탔어도 엄마가 먼저 써야 한다고. 왜 그럴까요? 엄마가 쓰러지면 아이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정희의 남편 상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현을 몰랐습니다. 소통을 몰랐습니다.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밥 차리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아이 키우는 사람. 그것이 아내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상철만의 잘못일까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바깥 일, 여자는 안살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철도 시대의 피해자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상철이 마지막에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놓아주었습니다. 사랑해서 붙잡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철은 마지막에 진짜 사랑을 했습니다. 새 장문을 열어주는 사랑, 날아가라고 보내주는 사랑, 그것이 상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면 미움도 쌓이고 정도 쌓입니다. 한순간에 남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희와 상철도 그랬습니다. 이혼 후에도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원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헤어짐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희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작,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는 시작, 메말랐던 마음에 물을 주는 시작. 정희는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30년 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부모 모시느라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70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지지만 늦게 피는 꽃은 오래 핍니다. 우리 모두 늦게 피는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정희의 아들 준호는 엄마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3억이었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정희였다면 해주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느냐고. 내 것 다 주고도 자식 잘 되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정희는 거절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 힘들 때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면 자식은 언제 어른이 됩니까? 부모가 매번 해결해주면 자식은 언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까? 준호는 처음에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본인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8배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어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평생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정희의 딸 수아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어떻게 견뎠느냐고.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견디지 말라고. 견디면 나처럼 된다고. 할 말은 하고 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정의가 40년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진리입니다.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사귀면 결국 병이 됩니다.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다만 예쁘게 해야 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의는 처음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참기만 했습니다. 사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터졌습니다. 숨소리도 듣기 싫을 만큼 미워졌습니다. 만약 중간중간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힘들다고, 지친다고, 도와달라고 말했더라면 상철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의 마음에 병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숨쉬기 힘드신가요? 혹시 지금 참고 견디느라 지쳐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나를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신가요? 멈추셔도 됩니다. 쉬셔도 됩니다. 나를 돌봐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만 하다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도 웃어야 합니다. 당신도 꿈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핀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피어나십시오. 당신만의 꽃을 피워내십시오. 정의처럼, 새처럼 날아오르십시오.